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이미 한번 예습을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 외계인입니다. 오늘은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계인은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외계인인지, 또는 외계인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ncient Aliens입니다. 저게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대 외계인 아닙니까? 2009년부터 이 방송이 종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시즌 17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에일리언이 왔다는 증거가 그렇게나 많나 봐요, 진짜로.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Ancient Aliens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I don't know, 몰라. 그러니까 외계인이야. 비슷하네요. UFO랑. 모르니까 UFO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에일리언이야. 모르면 모르는 데서 그러니까.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모르면서 끝나야 되는데 무지에 의한 논쟁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모르긴 해. 하지만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다. 모르긴 해. 그러니까 외계인이다. 그래서 특이하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모두 외계인으로 주장을 해버려요, 저분이. 그래서 방송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을 몇 개는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뭔가 UFO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진짜로 있는 그림이에요. 1350년에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지역에 있는 그려진 프레스코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특정돼 있어요. 1350년이면은 난다는 상상은 할 수 있었겠지,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를 저렇게 타고 하늘을 나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그려낸 거죠. 저거를 보고 저 사람들의 논리는 저게 에일리언이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하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오버해서 과대 포장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계인이다. 저것도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1600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근데 저 위쪽에 보시면은 무언가를 잡고 계세요. 가만 보면 저게 저희가 한번 다뤘던 스푸트니크의 그 인공위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스푸트니크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많아요. 왜냐면 스푸트니크가 너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겼어요.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짝대기 두 개 사실 달려있고. 헤이아치도 스푸트니크 아닌가? 하여튼 저런 거를 주장을 하고 예. 오른쪽에도, 오른쪽 그림에 보면 뭔가 보이십니까? 특이한 게. 그렇죠. 비행 접시 같은 게 레이저인가? 하나 있고 레이저가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1486년이에요. 뭔가 레이저라는 건 존재를 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빛의 성질에 대해서도 몰랐던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이한 한 점에서 마치 레이저 같이 나와서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듯한 형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이렇게 맑은 날 약간 흐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게 있어. 햇살이 있죠, 햇살. 직선처럼 들어와요. 그걸 보면서 와, 뭔가 영롱한 그림이다. 와, 뭔가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거 가지고 야, 저때 레이저가 있었냐? 그리고 저렇게 가는 빛이 있었냐? 심지어 그림 자체에 저 발사하는 곳 자체가 너무나 누가 봐도 UFO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소재죠. 이거는 심지어 기원전 10,000년 정도에 그려진 이탈리아에 있는 동굴 벽화인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쵸? 다리 두 개 있고 팔 두 개 있고. 근데 팔에 뭔가를 들었어요. 헬멧 같은 거를 쓰고 헬멧에 뭔가 뾰족뾰족 달려있어요. 뾰족뾰족 달려있어요. 마치 현대의 우주복에 이제 헬멧을 쓴 것처럼. 근데 이게 모르는 거지 무조건 외계인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논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 순간 딱 랩장님이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림을 랩장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두둥. 제가 생각하는 에일리언은 그 중요한 생식기가 없어요. 그리고 입도 없어요. 두 가지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굳이 그 두 가지. 아니,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 더. 그 건포도도 없어요. 그 다 없어요. 왜지? 건포도도 없어요? 네, 건포도도 없어요. 거의 딱한 수준인데. 외계인은 약간 텔레파시 같은 거를 쓴다고 생각했고 아. 생식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죠?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왜죠? 아니, 걔네들은 쾌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죠? 그것도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그런 왜냐면 사람이 막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막 딱 그렇죠. 표준화를 시켜버린 거죠. 요 외계인의 모습을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같이 생각하셨을 지금,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오, 지금 오, 맞아요. 정확하게 이 모습이죠.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계인을 그려봐라 하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외계인의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한 모습이 다 같아. 사람들이 오, 상상을 한 오, 모습이. 다 이 말이 뭘까요? 이미 약간 선입견이 생겨 있다. 그쵸? 네. 상상력의 부재죠. 그럼 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주입이 됐을 때 저게 에일리언 조라고 해가지고 네. 많은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를 한다면 저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을 한 거예요. 팔다리가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리가 왜 필요해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는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팔이 있다는 거는 무언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작을 하겠다는 것은 고등적인 지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다리가 있는 것이고 키가 생각보다 작아요. 왜 작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근데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이유는 너무나 유명한 1947년에 로스웰 UFO 사건 있죠. 1947년에 이제 로스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떨어졌다. 거기서 수거한 잔해물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때 난리가 났었고 저 저 장면이 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때문에 외계인의 모습이 바로 거의 저 영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네. 로즈웰 당시에 나온 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거는 없었고 사실은 저기 전직 마술사이자 특수 효과를 하시던 분이 이제 만드신 거죠. 그 저 로즈웰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영상도 상상의 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부터 외계인이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냐? 이게 1902년도에 나온 조르주 멜리에스의 트립 투 더 문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실질적으로 저 조르주 멜리에스는 마술사였어요. 너무나 유명한 마술사였고 극장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사진에 줄무늬 입은 분들이 이제 외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예. 당시에는 저게 최선이었던 거죠. 외계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이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계인의 모습은 무언가 탈을 쓴 아니면 분장을 한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외계인의 모습은 애초에. 그러다가 저 1902년도에 달세계 여행 저 영화를 시작으로 연대별 외계인 영화의 개수가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는 이제 몇 편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1950년대에 50편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오. 근데 이때 마침 뭐가 있었어요? 로즈웰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거의 50편 넘게 만들어내니까 평균 1년에 5편 정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2010년대에는 매년 거의 15편 이상의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95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로즈웰 사건과 함께 첫 외계인의 붐을 일으킨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슈퍼맨 시리즈. 저분도 외계인이에요. 크립톤 행성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크립톤 네. 행성에서 와가지고 슈퍼맨 시리즈가 나오는데 저기도 외계인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네,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기술로는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사람이 어떤 식으로는 분장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때가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의 외계인스러운 영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E.T죠. E.T. 어마어마한 명작이죠. 사실 저 안에도 연기자가 들어가서 연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외계인의 모습을 갖춘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에일리언 에일리언. 시리즈입니다. 저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1979년도에 나왔던 에일리언의 원작입니다. 저 영화에 등장하는 에일리언의 모습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외계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저런 외계인들의 성격이 약간 이제 뭔가를 파괴하고 되게 악의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했던 이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문어같이 생긴 이제 외계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H.G. 웰스라고 원래 우주전쟁이라는 것에 여기서 모티브를 받은 거예요. 저 그림 자체가 아까 그
우주전쟁 영화에 나왔던 외계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웰스가 처음으로 저런 스타일의 그리고 파괴를 하는 예. 악의적인 형태의 우주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들이 이제 외계인이 주로 한 가지 종류씩 나오죠. 그러다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외계인이 한꺼번에 나오는 영화가 나옵니다. 저 영화를 만든 저 MIB에서는 그러니까 맨인 블랙에서는 이런 이제 MIB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것들이 등장을 하죠. 외계인의 모습들이 네. 등장을 하죠. 예, 근데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상상력의 발전도 있었지만 상상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안은 재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런 모습을. 근데 영화 기술의 발전, CG의 발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영화에 담을 수가 있게 되니까 저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핵심이 없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한 영화가 히트를 치죠. 그 영화를 기준으로 다시 외계인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바타가 아바타. CG와 인간의 모습이 정말 정확하게 결합이 된 훌륭한 이제 외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바타의 모습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아예 대놓고 외계인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씁니다. 대표적인 게 저 토르죠. 그러다가 약간 섞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간도 나오고 약간은 외계인, 나는 외계인이다를 약간 대놓고 표현하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정말로 50년대부터 지금 최근의 영화까지 한번 싹 훑어봤는데 네.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형태를 한 그런 분들은 다 옷을 입고 있고 아닌 것들은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벗고 있어요. 보시면은 E.T. 벗고 있죠? 예. 쟤네 벗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형들이 아닌 것들은 벗고 딱 있는데 봐도 사람이 아니다. 사람 형태의 생명체는 약해.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쟤네 보면은 피부가 다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나오는 외계인들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또는 지금 요즘 외계 행성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성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다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에일리언 월즈라는 거예요. 오. 실질적으로 관측이 된 이야. 외계 행성의 모습을 가정을 합니다. 이름도 예. 지어줘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CG를 들여서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영화인데 네. 지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음. 하나하나 보면은 저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 어. 완보동물이라고 하는 곰벌레. 곰벌레 기가 막히죠. 네. 곰벌레는 벌레가 아니에요. 완보동물이라는 아예 한 가지 문이 있어요. 벌레가 아니다. 네. 우주 방사선을 쬐도 살고 심지어 어떤 실험하는 사람이 예전에 냉동실에 20년 동안 놔뒀던 그 실험을 나중에 꺼내서 20년 후에 해동을 했는데도 살더라. 이런 진짜? 보고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냉동 상태에서도 20년 이상 살 수 있다. 이 말은 외계 행성이 아무리 극한 환경이어도 생명체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예. 외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같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밖과 통신을 하거나 다른 데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것들을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고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을 얘기를 하기 위해선 필수 요소가 있어요. 바로 뇌죠, 뇌. 두뇌예요, 두뇌.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 손과 발이 있어야 돼. 손과 발이 필요하다. 발이 필요하다는 건 뭐죠?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석형 행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탁자가 있어야 되죠. 예.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기체 행성에서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재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적으로도 진짜로 사실로도. 그리고 가장 외계인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네. 손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예. 해요.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지능이 발달한 생명체일수록 손을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대표적으로 손을 잘 쓰는 생명체가 하나 있었어요. 벨로시랩터라는 랩터. 것. 이거는 학계에서 연구를 돼가지고 예. 직접적으로 상당히 지능이 뛰어났다는 것도 어. 이제 밝혀졌고 손을 상당히 잘 썼던 공룡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중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삼엽충입니다. 이 삼엽충의 눈을 보시면 제가 눈이 두 개예요. 정말 오래 전부터 살았던 생물이잖아요. 고생대 때부터. 근데 지금도 우리가 눈이 두 개고 거의 모든 생명체가 눈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바로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화는 수렴 진화라고 그래요. 수렴 진화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제 진화의 과정을 결론이 되는 거죠. 한 과정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두 개로 수렴 진화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팔이 두 개인 것도 팔이 세 개이고 네 개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그 생명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거미는 8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지구와 같은 형태에서 사는 생명체를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유로파 얼음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보다 더 많은 바다가 존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살고 있는 외계인들은 물속 외계인들이겠죠. 외계 생명체들이겠죠. 약간 이런 모습들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암석형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가스형 행성도 진짜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보통의 가스형 행성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기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압이 너무 두껍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기가 두껍다는 것은 그 공기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으면은 사실 잘 뜰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약간의 공기 부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런 형태 뭔가 해파리와 비슷한 저런 형태의 이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에 나오는 행성 한 가지를 약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직접. 지금 이게 90억 년이 된 암석형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약 50억 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도 다 사용하고 고도의 문명체가 발달을 해서 행성이 황무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 돔을 짓고 그 안에서 바이오스피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고도로 기술이 발달해서 각각의 상자에는 전부 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다큐에서는 진화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봇들이 알아서 저 뇌들, 저 모든 것들을 다 양분을 주고 다 이렇게 다루고 있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류가 이제 처음으로 화성에 가서 이제 무언가를 탐사하려고 했던 게 1976년 바이킹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킹 1호가 저기 있고 바이킹 2호가 저 끝에 있는데 한 4,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각각의 토양의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양 용액 같은 거를 주입을 해요. 근데 그 영양 용액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탄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탄소가 원자량이 10인데 12가 아니고 13이나 14를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영양소를 먹은 무언 미생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먹고 CO2가 나올 때 14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검출 시도를 했는데 검출이 됩니다. 1호하고 2호하고 둘 다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험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죠. 실험 자체. 맞아요.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 그 뒤로 안 나와. 왜냐면은 심지어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안 나와. 해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약간 검출 장치에. 어려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얼마 안 있다가 77년도에 이제 와우 시그널이라는 게 와우 시그널. 검출이 됩니다. 예. 1, 2 하다가 이제 영문으로 가면은 굉장히 튀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A, B, C, D로 와우. 바뀌는데 예. 심지어 Q, U, J 그 알파벳의 끝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거죠. 세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그러나 이상 오지 않았다. 그렇죠. 무언가 있었는데 검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성 운석이 ALH84001 이게 뭐냐면은 남극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이에요. 저기에서도 무언가 1996년도에 이제 한번 볼까? 그리고 세밀하게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기에 박테리아의 모습을 한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 세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다. 세세하게 정말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저런 모양이 그냥 돌이 변형이 돼서 생긴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에 나사에서 어마어마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노레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엄청나게 강한 알칼리성을 띤 호수가 많이 있어요.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산성은 염산이나 이런 걸 넣으면 이제 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은 화상을 입는 거예요. 알칼리성은 빠지면은
단백질 자체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하는 약간 생명체들은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정말 생명체한테 있어서는 극한 환경이죠. 근데 저기에 이제 독성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저기 독성 물질 중에 하나가 비소가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가 주기율표에 보시면 이 세로줄로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저기에 보시면 인이라고 있는데 P라고 네. 있는데 이게 인이거든요. 인. 네. 근데 이 인은 그 성질 자체는 그 밑에 있는 비소와 같아요. 인도 독성 물질이고 사실은 비소도 독성 물질이기는 한데 이게 인이 우리의 생명 대사, 모든 생명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을 비소가 대체하는 게 나타났다. 이거는 생명과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발견인 거예요. 저 인이라는 게 DNA의 뼈대, 그 저 지금 나선 모양으로 있는 거 있죠. 네. 가운데 있는 거 말고 저 네. 뼈대를 이루는 핵심이에요. 주요 구성 성분인데다가 생체 전반에 인이 관여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설사 그 성질이 같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발표가 되면 저기 호수에 다 갑니다. 맞습니다. 다 가서 다 네. 채취합니다. 그리고 다 돌려봅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아닌 거죠. 박테리아 몸속에 비소가 많이 농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저 비소가 생명 대사 자체를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무언가 하나가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이제 다큐인 거죠. 뭐가 한 방이 없어서 음모론이 나오고 물론 우리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페르미 역설에서 보면은 그쵸.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는 게 맞고 알려는 시도를 해야지 알려는 시도가 아니라 딱 어떤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과학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